지옥의 문턱에서 그곳은 말로만 듣던 지옥이었다. 곳곳에서 총상으로 인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와 바닥에 흥건히 젖은 핏물, 그리고 역한 피비린내까지. 이태주는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거라고 생각했다. 태준군, 어서 부상병들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세. 네? 네, 선생님! 형님, 소위문에 있는 대한제국 군대의 부상병들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필수나, 그럼 승려문 쪽 부상병들을 어서! 네, 형님! 김필수는 세브란스 병원 의사이자 안창호와는 의형제 사이였다. 김필수의 내려온 사람들과 안창호 그리고 이태주는 대한제국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충격전을 벌이고 있는 승려문 근처에서 부상병들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고 있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어. 10,000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는가. 1907년 7월 24일 일본의 강요로 체결된 한일신협약으로 대한제국의 행정각부에 일본인이 차관으로 임명되었고, 한일신협약의 부수 비밀각서에 따라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7월 31일 군대 해산 조직이 내려지고 8월 1일 대한제국군 11대 대대장 박승환이 위와 같은 유언을 남기고 자결하자, 이에 군기한 대한제국의 군대는 숭례문에서 소위문에 이르는 거리에서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였다. 하지만 전력의 약화로 대한제국군의 사상자가 점점 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듣는 김필순과 안창호, 이태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다. 아들들아, 대한의 아들들아, 여기서 죽으면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안창호는 제복 사이로 핏물이 흘러내리는 부상병을 둘러엎고 달리며 목 놓아 울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군대마저 해체되는 비극적인 현장이었다. 중상을 입은 부상병들은 이쪽으로, 경상의 부상병들은 저쪽으로. 세브란스 병원에는 부상병들과 사망한 병사들의 시신들로 넘쳐났다. 안창호는 노련하게 사상자들을 분류하며 빠르게 수술과 치료를 받게 했다. 너무 많은 부상병들로 인해 수술실에는 마취제가 부족했다. 이에 김필수는 부상병의 생사를 찍으며 몸에 박힌 총알을 빼내었다. 이태주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곧 죽을 것 같았던 부상병들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자 김필순에게 무한한 경외감을 느꼈다. 김필순에 대한 경외감은 다시 이태준 자신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들게끔 만들었다. 의사로서 혁명가의 길을 시작하다. 1883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이태주는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배웠고 은근 기독교 교회를 다녔다. 아내가 죽자 어린 두 딸을 동생에게 맡기거나 한성으로 올라와 김필순과 동생이 운영했던 김영재 상회에서 점원으로 일했다. 김영재 상회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다. 2층 다락방에는 안창호를 비롯한 이동희, 이갑 등이 모여서 비밀결사 단체인 신민의 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했다. 1907년 10월 1일 이태준은 24살의 나이로 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했다. 이태준이라면 세브란스 의학교에 다니는 학생 아닙니까? 그렇다네. 그를 청년학우회에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안창호 선생님의 추천이라면 환영이지요. 그럼 오늘부로 이태준을 가입시키세. 네, 선생님. 안창호는 차남선에게 이태준을 추천해서 신민의 외곽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입시켰다. 청년학우회는 청년 계몽 활동을 주목적으로 실력 양성과 신학교 설립 등 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하지만 국권 필탈 이후 배구의 사건으로 회원 다수가 구속 수감되어 사실상 와해되었다. 중국에서 시대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더군. 시대혁명이요? 그래, 순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혁명파가 10월 10일에 우창에서 봉기했다고 그러던데. 순원, 시대혁명? 이태준은 김필순이 말한 혁명이란 단어에 가슴이 요동치고 온몸에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1911년에 의학교를 졸업한 이태준은 병원에서 바쁜 나날들을 보냈지만 뭔가 가슴이 허전했다. 1년 전에 대한제국이란 나라는 없어졌고 나라를 잃은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무렵에 중국에서 청왕조의 반기를 드는 신혁명이 일어난 것이었다. 선생님, 제가 의사로서 중국 혁명운동에 동참하면 어떨까요? 동참한다고? 자네가? 네, 그렇게만 된다면 중국 혁명 세력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너희 도와줬으니 너희도 우리 국권해방 운동에 전폭적으로 도와달라?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한번 연구해보자. 혁명이란 단어가 이태준의 일이 적극적이고 대담하고 또 공격적으로 변모하게 할 줄은 몰랐다. 혁명은 28살 젊은 청년의 가슴에 불을 붙였다. 우리가 중국의 혁명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그 경험은 후에 우리나라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얼다 누갔다 반복하던 한강이 12월 31일 두껍게 꽝꽝 얼어버렸다. 매서운 한파가 며칠째 경상에 몰아쳤다. 김필순 선생은 어디에 있지? 경상경찰서 계장인 노무라가 얼굴이 상기된 채 세브란스 병원 안으로 들어와 병원 직원에게 경련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아침에 신의주에 급한 산모가 난사를 겪고 있다는 정보가 와서 신의주 본원으로 급히 가셨습니다. 신의주에 누구랑 갔냐고. 글쎄요,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제길 한 발 늦었군. 노무라는 급히 병원 밖으로 나갔다. 경성만큼이나 신의주도 추웠다. 저 멀리 중국 땅이 보였다. 이태준은 옷깃을 여미고는 얼마 전에 개통한 압록강 철교를 한참 바라보았다. 압록강 철교는 일제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1909년부터 1911년까지 3년에 걸쳐 설치한 철교로 경성역에서 중국 청춘까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김필순의 죽음 105인 사건은 일제의 눈엣 가시였던 평안도와 황해도의 반일적인 인사들과 항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하여 600명의 애국지사들을 체포 고문하고 그중 105인을 재판을 회부시킨 사건이다. 김필순 역시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 위기에 처했지만 극적으로 미리 알게 되어 여동생과 함께 방금 이태준의 배웅을 받고 압록강 철교를 넘은 것이었다.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 이태준 역시도 김필순이 남긴 일들을 처리하고 중국으로 망명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경성역에서 만난 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강씨한테 뜻밖의 말을 전해들었다. 선생님도 김 선생님과 함께 중국으로 가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도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병원 직원 대부분이 그리 알더라고요. 강 씨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마냥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이태준에게 말했다. 아, 그리고 그제 일본 형사가 찾아왔었습니다. 형사가요? 네, 저 선생님, 저는 그럼 이만 가던 길 가겠습니다. 강씨가 이태준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몸을 돌렸다. 강 씨, 네, 선생님. 오늘 저를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씨는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제 갈 길에 재촉했다. 안창호 선생님, 별거 없으신가요? 저는 지금 중국 난징에 와 있습니다. 여비도 떨어지고 또 중국어를 못해 너무나도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지인의 도움으로 기독회의원에 가까스로 의사로 취직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김필순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으셨나요? 혹시 선생님의 주소를 아신다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렌지 수확을 마치고 리버사이드 집으로 돌아온 안창호는 이태준의 편지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함과 반가움이 교차했기 때문이었다. 안창호 역시도 이 형제였던 김필순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즉시 이태준에게 편지를 썼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생사고랑을 함께한 동지들의 안타까움을 마음에 담았다. 김필순은 만주에서 병원을 열어 버는 돈을 모든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 또 일제의 압박으로 몽골로 피신했을 때는 안창호와 함께 그토록 꿈꿔오는 이상촌 건설을 위한 매진을 했다. 하지만 일본 첩자로 의심되었던 동료 일본인 의사가 건네준 독약이 든 우유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말에서 떨어져 애통하기로 1919년 세상을 떠났다. 의사 독립운동가로서의 이태준. 1911년 12월 1일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청이 멸망하자 약 200년 동안 청의 속국이었던 몽골이 독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다만 1915년 중국, 몽골, 러시아 간의 삼국협정으로 자치권을 인정받았다. 고비 사막의 모래바람은 듣던 대로 무시무시했다. 까마득하게 먼 지평선에서부터 불어닥치는 모래바람은
어느새인가 몽골 고륜으로 향하던 이태준과 김규식, 훗날 비행사가 된 서활보,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인이었던 유동열이 단 마차를 덮쳤다. 마부는 능숙하게 말들을 진정시키고 모래바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부는 다시 말에게 채찍을 가하며 달리기를 재촉했다. 1914년 가을, 이태준은 남징에 있다가 김규식의 권유로 고른에 갔다. 고른 부근에 군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만주나 연해주보다는 일제의 감상이 덜한 몽골 고륜의 독립군 양성하는데 되는 최적의 장소였다. 이곳이야말로 무장투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이태준은 생각했다. 저 넓은 들판에서 우리 청년들이 총과 칼로 무장하지 말을 달리는 모습을 꿈꿔본다. 아니, 꿈이 아니다. 군자금만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현실로 만들어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하여 직접 국내를 진공해야 한다. 이것이 내 꿈이요 2천만 동포의 꿈이다. 우리는 그 꿈을 기필코 쟁취해야 한다. 기필코! 고륜에서 지낸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갔다. 하지만 국내 지하 조직에서 약속했던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김규식은 매일매일 고비 사막이 시작되는 새벽부터 밤늦게 서 있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김규식의 정성에도 하늘을 끝내 기적이란 선물을 주지 않았다. 서활보를 비롯한 군관학교를 세우기 위해 의기투합했던 젊은 동지들의 실망과 허탈감을 남긴 채 하나둘씩 고륜을 떠났다. 형님은 어찌할 겁니까? 오늘도 고비 사막에서 하염없이 망부석을 서 있다가 돌아온 김규식을 보며 이태준은 말했다. 난 상하이로 돌아갈까 해. 상하이로요? 아우님은? 전 이곳 고륜에 남아 유언을 열어볼까 합니다. 이곳에 의원을?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군. 고륜에는 현대의술을 행하는 병원이 없으니까. 김규식이 고륜을 떠나자 이태준은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의 병원이라는 뜻의 동의의국을 열었다. 당시 몽골의 라마교의 영향으로 병에 걸리면 기도나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치료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 소추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더군다나 몽골 사람들 70~80%가 화력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 몽골의 이태준은 현대적인 의술을 선보이기 위해 우선 화력병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병이 문제가 아니라 라마교의 승려나 무당이 문제였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긴다는 위기감에 이태준을 계속 헐뜯고 시기했다. 고려에서 온 이태준은 사기꾼이에요. 그에게 속으면 양과 말 같은 우리의 소중한 가축들을 모두 빼앗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 주문을 외우고 기도해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우리의 공을 잊어선 안 됩니다. 라마생과 무당들의 선동에 몽골 사람들은 이태준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려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이다. 이태준은 병원에 오는 몽골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치료했다. 그런 지극정성이 통했는지 몽골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음의 문을 열고 이태준을 받아들였다. 더구나 몽골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화력병이 이태준의 현대적인 치료법으로 낫는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도는 하늘을 찌르듯했다. 마자르라고 합니다. 헝가리 사람이고요. 반갑소. 난 이태준이요. 그리고 나라 잃은 국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헝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불리지만 실상은 오스트리아의 속국이지요.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것처럼 말이죠. 몽골에서 이태준의 현대적인 의술이 널리 알려지자 그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몽골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몽골 국왕의 어이가 되고 또 왕족들을 전담하게 되자 이동 시간이 긴 몽골에선 항상 시간에 쫓겼다. 가끔은 차량을 이용하지만 주로 마차를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몽골 왕은 더 많은 백성들을 치료해 달라는 뜻으로 그에게 차량을 선물했다. 그 차량을 운전할 기사가 필요했는데 마침 운전사로 뽑힌 사람이 바로 마자르라는 헝가리 청년이었다. 마자르는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의 독립을 위해 싸운 혁명가로 오스트리아 정부의 지명수배를 받게 되자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몽골에 도착해 이태준의 도움을 받고 그의 전용 운전기사로 취직을 했다. 더구나 그는 고성능 폭탄 제조가였다. 몽골에서 이태준의 인기는 국왕 다음일 정도로 몽골 사람들은 이태준을 절대적으로 신임했다. 그렇기에 그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이태준은 의사로서 버는 돈을 대부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 특히 중국에서 몽골 그리고 러시아로 오가는 독립운동가들의 모든 여비를 제공했다. 1919년 신한청년단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었던 김규식에게도 2,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그의 병원은 독립운동가들의 중간 연락지이자 돈자금의 유통 경로로 이용되었다. 이태준은 이른 아침부터 떨리는 가슴을 보여줬고 밀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그 무엇이 치밀어 올랐다. 얼굴은 상기됐고 심장은 터질 듯했다. 예전 김필순이 죽어가던 대한제국 군대의 부상병들을 살려내는 그 모습을 보고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김필순에게 혁명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보다 더 심한 감정을 마음으로 뜨겁게 느꼈다. 바로 1917년 러시아 페트로그라드에서 무장봉기가 성공한 러시아 혁명 소식 때문이었다. 성공한 혁명의 물결은 우랄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로 퍼졌으며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과 반혁명군인 백일군이 치열하게 내전해 버렸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조국의 암담한 현실에 마음 아파하던 해외 망명 독립운동가들과 이태준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다.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박은식조차도 러시아 혁명을 세계 개조의 첫 신호탄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러시아 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민족적, 계급적 평등을 앞세운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 또 일본과 앙숙관계라는 것에 한껏 고무되었다.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은 우리를 외면했지만 신생 소비에트 정부는 우리의 독립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이동희, 김일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연해주에서 한인사회당을 창당했다. 이태준 역시도 한인사회당의 비밀당원으로 소비에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다. 폭탄 전문가 마자르. 과거 고린 유일의 국제호텔인 고린호텔에서 엄청난 개근과 함께 객실 하나가 폭파되었다. 객실 안에는 하얼빈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무관 2명이 투숙하고 있었다. 몽골 경찰이 현장에 접근했을 때 매캐한 냄새와 함께 처참한 시체들을 보였다. 경찰은 테러로 단정하고 투숙객들과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자네가 한 거라고? 이태준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조국을 대신해 오스트리아 놈들에게 복수했다고 말하는 마자르를 보며 말을 이었다. 어제 고린호텔 앞을 지나가면서 나도 봤긴 했는데 말이야. 객실 부분에는 주변이 거의 폭발 영향을 받지 않았던데? 아무래도 누가 다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요. 자네가 있으니까 주변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거지? 이태준의 물음에 마자르는 호탕하게 웃으며 답했다. 하하. 그건 그렇고 폭발물은 어디서 조달한 건가? 이 근처에서는 구할 수 없었을 텐데. 며칠 전에 체코 군단에 있는 친구한테 정보가 왔었습니다. 체코 군단? 네. 체코 군단이 가지고 있던 고품질의 폭격과 내강 등을 헐값했었던 말이죠. 어차피 계획 있으면 시기 때문에 못 쓰게 될 테니까요. 그 친구한테 다시 연락할 수 있을까? 나도 폭탄을 사고 싶은데. 지금쯤이면 태평양 어디쯤 가고 있을 겁니다. 1차로 체코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태준은 마자르의 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무장투쟁만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그였다. 그런데 말이죠.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몇몇 한국인이 체코 군단이 머물고 있던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는 자기들에게 무기를 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인가? 그래서 팔았대? 무기 대금으로 금반지나 금비녀, 비단 같은 걸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 하하. 잘됐군 잘됐어. 북로 분정선은 체코 군단과 소총 1200정, 탄약 80만 발, 박격포 2문과 기관총 6정을 거래했다고 했다. 그 후 이대 무기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 군들을 상대로 큰 전과를 올렸다. 폭탄을 살 수는 없었지만 말로만 듣던 마자르의 실력을 확인한 이태준은 마음이 꽤나 든든했다. 여차하면 마자르가 만든 고성능 폭탄으로 적들을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환자가 문 밖으로 나가자 이태준은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오가는 환자를 상대하느라 힘들기는 했지만 돈을 벌 수 있고 또 그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낼 수 있으니 피곤해도 참을만 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힘든 일에 그도 지치기 시작했다. 오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야겠지. 이태준은 일어나서 한껏 기지개를 켰다. 이동지. 이태준이 소리가 나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같은 한인사회당 단원인 김립이 서 있었다. 김동지, 언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곳으로 온 거요? 김립은 그간의 사정을 상세하게 알려줬다. 치타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러시아 백위군이 옹개론이 이곳 고륜에 침략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들었어?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몽골은 지금 자체군 병력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오로지 중국군이 지켜주고 있는 실정이죠. 중국군도 백위군이 침략하면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으니 쉽게 철수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백위군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4만 루블은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나머지 8만 루블을 베이징으로 옮깁시다. 알겠습니다. 그리하죠, 김동지. 반혁명주의자이자 백위군 사령관인 옹게르는 치타에서 세력을 키워 오다가 혁명군에게 격파당하고는 그대로 몽골로 도망쳤다. 그리고 호시탐탐 고륜을 노렸다. 이태준과 김립은 8만 루블 상당의 금괴를 자동차에 싣고 고륜을 떠나 고비 사막과 장가구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해 무사히 상하이로 보냈다. 이태준의 비극적 최후. 의열단에 가입한 이태준은 베이징을 떠나 고륜으로 향했다. 장자카오에서는 마자르가 수심이 가득 찬 표정으로 이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네 왜 그리 표정이 좋지 않은가? 지금 고륜 상태가 안 좋아요. 왜? 백위군이라도 침략한 거야? 마자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준은 순간 집안에 숨겨둔 군기가 생각났다. 어서 고륜으로 어서! 이태준은 마자르를 재촉했다. 하지만 마자르는 꼼짝도 하지 않고 고륜으로 가는 도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고륜까지 가는 도로가 모두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폐쇄? 그럼 4만 루블은? 이태준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낼 4만 루블이 더 절박했다. 그 돈만 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무장투쟁을 더욱더 강화하리는 생각이 들어 며칠 동안 이곳에서 머무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중국군의 반격으로 백위군이 고륜 부근으로 철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태준은 서둘러 고륜으로 향했다. 고륜으로 가는 단 하나의 도로 곳곳에는 중국군이 검문소를 운영하며 신분증 검사를 했다. 장자카오에서 떠난 지 10시간 만에 고륜에 도착한 이태준과 마자르는 서둘러 금괴를 자동차에 옮기고 고륜을 떠나려는 순간 저 멀리서 포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고륜 시내로 들어온 백위군은 닥치는 대로 학살하기 시작했고 또한 약탈과 방화로 이루어졌다. 고륜은 무법천지가 되었다. 마자르는 백위군을 따돌리기 위해 전속력으로 고륜 시내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마자르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그건 바로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이었다. 얼마 가지 못하고 자동차가 멈추자 마자르는 기름을 구해오겠다고 말했다. 마자르,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 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기름만 구해오면 당장 떠날 수 있다고요. 이런 난리통 속에서 기름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저길 봐. 지금 백위군이 이곳으로 오는 게 보이지? 이태준 말대로 백위군 군대가 이태준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태준 주변은 온통 사막뿐. 어차피 숨을 곳도 없었다. 잘 들어, 마자르. 자네는 꼭 살아야 하네. 알겠지? 이태준은 그리 말하고는
안 들어가겠다는 마자르를 억지로 차 밑으로 들어가게 했다. 얼마 후 말을 탄 백위군 병사들이 이태준에게 다가왔다. 이태준은 떨리는 손을 들고 그들이 처분을 기다렸다. 그들은 자동차 이곳저곳을 살핀 후 이태준의 말을 태우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마자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몽골의 슈바이처 이태준. 백위군에게 잡혀간 이후 이태준의 행적은 알 순 없지만 여러 문서를 종합해본 결과 그는 1921년 백위군에게 총살당했을 것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당시 그의 나이 38세였다. 1921년 가을 여운형은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되는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고준에 잠시 들려 몽골 사람들의 성산인 고준 남산 한복판에 있는 이태준의 묘를 참배했다고 했다. 이태준의 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태준 묘소도 몽골의 개발 바람에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어졌다. 몽골 정부는 이태준의 묘를 찾기 위해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도 못 찾았다. 이들은 2001년 7월 울란바토르의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을 만들어 몽골 국민에 대한 이태준의 헌신적인 의술의 경의를 표했다. 우리 정부는 1990년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